대한민국이 역대급 군사장비의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이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했다는 게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시청자분이 이게 무슨 역대급 국산화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확실히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라고 해봐야 잘 모르시는 분이 겉모습만 본다면 군사용 레이저 포인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가 국산화에 돌입했다는 건 고 KF-21 보라매와 FA-50의 작전 영역이 한 차원 이상 확대되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레이저 포인터와 KF-21, FA-50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국산화에 따른 대한민국 공중전술의 혁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식이 틀을 박살내고 있는 현대전이지만 그럼에도 불변의 가치로 대우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밀함입니다. 무기체계에 있어 정밀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명중률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전쟁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되었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은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고 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물며 그 대상이 적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당장의 전술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전략적으로는 극심한 손해밖에 볼 수 없는 하책 중의 하책인데요. 일례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러시아 민간인을 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민간인 거주구역을 향해 폭격을 날리고 있음에도 이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5월 31일 모스크바 시내에 드론 공격을 가했을 때도 주거용 건물만을 타격했을 뿐 직접적인 민간인 타격은 없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노렸던 것은 단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심리적 타격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노련한 공격이었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육해공 다영역에 걸친 재병합동과 정밀한 폭격 유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입니다.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 요원이 표적의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전투기가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 초정밀 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병력 입장에서도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사용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목표 대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음속의 두세 배로 비행하는 전투기와 지상에서 적진에 침투한 보병 간의 재병합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는 단순히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전투기의 운영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능도 함께 포함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이 정보와 함께 표적에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하여 유도되는데요. 이 덕에 악천후로 표적을 식별하기 어려운 극한위 환경에서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성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민간인 피해 없이 전투기 폭격으로 적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초고난도 작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전술이 가능하다는 건 전쟁의 범위를 대규모 전면전에서 국지전 정도로 축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정학적, 예산적으로 군사력 확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인데요.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를 통한 정밀 폭격 유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들자면 러시아군의 포탄 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바로 이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포병 능력을 숨기고자 무차별 포격을 가했는데요. 물론 포격의 기본은 지역 제압이긴 하지만 러시아군의 경우는 상식 이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문자 그대로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포탄을 비축해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자가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폭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의 전술 역량이 한심할 정도로 낮은 러시아는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 폭격과 포격만으로 도시를 함락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민간인 거주구역과 전선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시가지를 둘러싼 장기 공방전이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정밀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강력해진 만큼 무차별 폭격보다는 이런 핀포인트 타격이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즉, 작은 장비 하나로 공격 임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우리 군의 전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주요 장비임에도 지금까지는 기술력 부족으로 전량 해외 도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장비라도 군사 장비를 수입에만 의존하면 공급망이 붕괴하였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수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국산화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국산화된다면 이제 일선 부대에까지 보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이는 곧 우리 군이 근접 항공 지원과 지상 타격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에 있어 멀티롤 전투기가 제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지상 타격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군이 화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두 집단의 전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쪽에서 제공권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방공망 제압, 일명 시드입니다. 시드의 주요 목표는 적의 통합 방공 시스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적의 공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시설, 지대공 미사일 기지 등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적의 방공망 또한 시드 임무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군 전투기는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자전과 동시에 대방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다면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근접 항공 지원, 통칭 CAS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CAS는 공중에서 화력, 정찰 등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요. 문제는 CAS 임무를 수행할 때 아군과의 거리가 굉장히 근접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CAS는 우선 접촉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심지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근접 화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군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중과 지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폭격 좌표를 불러주면 끝이 아니라 전방 항공통제관 FAC, 합동 최종공격통제관 JTAC 등 고급 병력이 CAS 항공기와 긴밀히 협력하며 표적 정보와 함께 안내 및 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과 전술 수준이 필요한데요. 당장 러시아군만 봐도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물량의 공중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CAS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전투기를 놀리고 있는 판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국산화에 돌입할 정도로 근접 항공 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FA-50은 경공격기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상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기본적인 무장인 AGM-65 매버릭부터가 주로 장갑차 및 구조물을 포함한 지상 표적과 교전하도록 설계된 정밀 유도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관성 유도 시스템, GPS와 함께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한 LJ담 등 LGB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유도 항공폭탄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이용해 정밀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FA-50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KF-21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유독 FA-52 CAS에 특화된 이유는 경공격기라는 기종의 특성에 있습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근접 항공지원 및 지상공격 임무를 위해 특화되어 있는데요. 기동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대신 양력 발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속 저고도에서도 실속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A-50의 실속 속도는 고작 시속 195km에 불과한데요. 오로지 CAS만을 위해 탄생한 미국의 A-10의 실속 속도가 시속 220km라는 걸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저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A-50은 독보적인 가시성으로 지상 목표물과 더욱 정확하게 교전할 수 있는데요. 적을 포착하기 쉽고 부수적 피해 위험 요소가 적은 개활지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나 산악지대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폭넓은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이보다 필요한 전략 요소는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선제 투입된 KF-21은 우월한 공중전 능력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AIM-120 암남, 국산 대방사 미사일 등으로 시드 임무를 수행하며 저기방 공망을 무력화한다면 그 사이 FA-50은 지상 병력을 도와 CAS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의 포병 전력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전 구조지만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장비로 CAS 시드 임무, 공군과 지상군의 재병 협동이 가능한 나라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요. 특히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삼축 체계를 완성하려면 병종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 전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산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식인은 이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선진강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